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 시즌이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문제풀이 시즌이에요. 저는 이론 강의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문제풀이를 훨씬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되고요. 이론 강의를 두 번, 세 번 듣는 학생들은 조금 자제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론을 완벽히 모르고 문제를 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접고 무조건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책을 잘 읽었는지, 요약을 잘 했는지, 기본서 포스트잇 많이 붙였는지 그런 거 테스트하지 않죠. 문제 OX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오늘 개강이 날이에요. 개강하는 날이에요. 근데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개강하는 수업이 4개죠? 5개인가? 4개인가? 5개예요. 제가 리비스 강의 다 하는 것 같아요. 4개인가 5개 국어 강의를 하는데 기출문제집을 지금 내일 인쇄가 들어가니까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제가 새벽까지 계속 일을 하는 바람에 어제 드디어 탈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저녁부터 이제 오후부터 목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래가지고 좀 목소리가 이것보다 좀 더 나아요. 평소에는 좀 더 막 나은데 오늘은 나긋나긋하고 조금 졸린 목소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링겔톤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방금 병원 갔다 왔어요.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도 같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랑 목소리 좀 다르죠? 이렇게 평소에 얘기했으면 진작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갔겠죠? 근데 평소에는 야!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설명하느냐?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가 이렇게 됩니다. 강의 계획서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수업 자료, 다음 주에 책이 나와요. 기출문제 책이 나오는데 오늘은 없으니까 이걸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1교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인쇄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자료, 독해자료 2개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신경 써서 만들어드리는 자료고 앞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드릴 자료니까 이렇게 예쁘게 처리해놓고 보시면 문학책, 독해책 따로 살 필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문학도 아마 수백 가지 제품이 나갈 거기 때문에 모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한자 암기자료 매주 나갈 테니까 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획을 여러분이 한자 획을 몰라서 못 외울 수 없도록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선생님 이거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 다 들었죠? 일단 저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 수업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이라고 나와 있죠? 안 받았네? 화요일 날 오늘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나면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앉아 있습니다. 그럼 같이 그냥 앉아서 공부하셔도 되고 질의응답 이렇게 문제를 그러니까 궁금한 점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수업 중에 질문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풀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궁금하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셔도 괜찮고 이 내용 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교재는 기출문제집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것이고 학습 방법 이거 보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에 30분 어휘한자 암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율학습이에요. 30분이 많습니다. 그럼 10분만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 조금 분량이 오늘은 있는데요. 하루에 요 한 페이지예요. 요 한 페이지 앞에 한 페이지. 그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하고 나면 이제 외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럼 반쪽이라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양을 줄여드리는 이유는 하도 안 하니까.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반쪽이라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회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아이고 요걸 그대로 뒀네. 만약에 한자 요것도 힘들다. 요거 해야 돼요, 여러분. 합격하려면 요거 해야 되는데 요것도 힘듭니다, 선생님. 나 진짜 못해요. 너무 못해요.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뭐 하라 했어요? 사자성어 하나만. 한자성어 하나. 성어 한 개만이라도 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자를 하루에 4자라도 외우자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9, 10, 11, 12, 1, 2, 3, 4 그죠? 지방직 서울시면 5, 6까지
예를 들면 10개월이면 300일이에요. 그죠? 그럼 300일 곱해봐요. 300 곱하기 4. 1200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대답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못 외워도 1200자를 외울 수 있어요. 하루에 한자 4개만 외우면 4글자. 그죠? 4자만 외우면 1200자 외우면 1000자 하면 다 띄고 그리고 400자를 더 외운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많아요, 선생님. 하면 좋은데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거라도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칼럼에다 썼는데 선생님 나 요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공시생 타이틀도 달 자격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자 4개 안 외울 거면 한자 2문제, 3문제 나오는데 그거 다 버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4, 5문제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2문제 나왔어요. 국가직 9급도 2문제, 7급도 2문제. 그런데 2문제 별거 아니네, 버리자 해요. 그럼 이제 자기는 만점이 90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9급 합격하려면 85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 문제 18문제에서 딱 하나만 틀려야 돼요. 그죠? 그게 더 힘듭니다. 그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한자는 2문제 나오면 하나 맞추고 3문제 나오면 2개 맞춘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 수업 시작하면 제한 시간 내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이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라고 하면은 공부를 다 안 해와요. 만약에 너무 부지런한 학생들은 일주일 전에 풀 것이고, 안 부지런하거나 바쁜 학생들은 안 풀어올 것이고, 그럼 4시간 동안 저 혼자 해설, 기출문제 저 혼자 4시간 동안 푸는 거랑 똑같아요. 본인은 하나도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빠듯한 시간 가운데 문제풀이 시간을 드려요. 10분 드릴 겁니다. 매 교시 10분. 근데 10분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몇 문제 먼저 풀어 놓으시면 조금 수월하게 푸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설 강의를 하고요. 수업 마친 후에 복습을 해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강의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떠드는 거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러면 문제를 풀었어요, 수업 중에. 시간 줘서 문제 풀고 문제풀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해드렸어요. 우와, 오늘 공부 겁나 많이 했다. 4시간. 4시간 하고 겁나 많이 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절대 남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강의만 듣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강의는 혼자서 복습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사서 듣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요거. 끝나면 당연히 자기가 틀린 거 아니면 애매했던 선지들 답만 맞추는 게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답은 당연히 맞춰야죠. 왜? 기출문제니까 여러 번 봤으니까 답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아닌, 정답이 아닌 오답 선지들까지 자기가 이해하고, 아 이거 틀렸네, 이 부분이 틀렸네, 그럼 이거 고쳐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복습을 반드시 합니다. 국어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할 거잖아요. 어휘 한자는 뭐 한 20분씩 하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4시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습을 안 해주면 국어는 합격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습을 반드시 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 어려웠던 거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물어보시던, 여러분의 선배, 먼저 공부했던 수험생들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럼 기본서는 계속 회독을 해야 되나요? 제 교수 방법으로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이론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저랑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다른 선생님하고 공부한 학생이 있고 이론 수업 다 들었어요. 다시 들을 필요가 없고요. 문제 풀면서 복습하고, 거기서 요거 내가 아직도 애매해, 요거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내가 정리가 안 됐네, 요 부분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 이론서를 발췌독합니다. 발췌해서 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발췌독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기본서가 복습이 되느냐? 돼요. 지금부터 9, 10, 11, 12, 1, 2, 3, 4, 8개월 내내, 10개월 내내 문제풀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랑 하든 누구랑 하든 문제풀이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복습하면서 이거 보잖아요. 기본서가 몇 회독이 됩니다. 네. 쓸데없는 언어의 자의성 100번 보지 말고 자기가 모르고 헷갈리는 거, 중요한 거 요것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본서는 활용하시도록 하고요. 화요일날 Q&A 하고, 수업 진행 방식은 이렇게 돼요. 지금 9, 10월이 기출풀이 분석,
1로 되어 있고 11, 12월은 2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같은 내용인데 9, 10월에는 예를 들면 홀수 문제를 풀면 홀수 페이지, 문제가 홀수가 아니고요. 페이지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9, 10월에 왼쪽 페이지 문제를 풀었으면 11, 12월에는 오른쪽 페이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겹치지 않으니까 믹슈얼 문제 풀이 강의가 더 오래 많이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걸 좀 도입해서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풀어야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월에는 문법 기본 이렇게 풀고요. 9월에는 문법 기본 풀고요. 10월에는 독해문학 이렇게 집중적으로 풀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에는 문법 기본, 12월에는 독해문학 이렇게. 왜냐면 독해를 여러분 제 작년에는 매주 조금씩 풀었더니 여러분이 감만 익히지 요령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루 한 주에 막 몇십 개씩 푸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요령을 확실히 익히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9, 10월 기출문풀 1, 11, 12, 2 한 다음에 1, 2월에 단어별 문풀, 3월에 동영 문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아침 특강 지금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침 특강은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전범위. 그래서 아직 이론 수업이 아직 안 끝난 학생들은 지금 막 어제 막 이론 7급 이론 첫날 첫 강의 했는데 막 열이 넘쳐가지고 선생님 저 내일부터 아침 특강 듣겠어요. 막 이러다가 이론 수업 반대해서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럼 좀 따라하기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일에는 한번 와봐라. 그리고 한번 들어봐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을 한 번도 안 들었으면 전범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요. 이론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침 특강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이론 안 들은 학생들은 조금 기다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 4, 5, 6, 7, 8 여러분 중에 7급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저는 아침 특강만 합니다. 국어는 이제 4시간, 5시간씩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3월 되면.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는 일주일에 4시간, 5시간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1시간 정도 잡아갖고 전범위를 계속 돌려줄 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서 계속 자극받다가 시험장에서 토해내는 거. 요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요. 여기 당구장 표시 있죠? 매주 우리가 수업을 하고요. 어휘한자 자료가 매주 나갑니다. 여러분이 계획 짜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해훈련 자료랑 문학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독해문학이 약하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독해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국가직 때 너무너무 강화돼가지고 예전에 2문제, 3문제였던 것이 7문제, 8문제 출제되면서 시간 조절 못하고 독해 선지도 굉장히 어려워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훈련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드려요. 앞으로 시험까지 매주 새로운 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뭐 하실 거냐면 어휘 한자 외우고요. 못하는 학생은 한자 성어 하나만 외워주시고 독해 딱 하나, 문학 딱 하나만. 선생님 하나 갖고 돼요? 그거라도 해요. 그것도 안 합니다. 그거 하세요. 그리고 독해는 주제 찾기 이거를 객관식 문제지만 주관식 문제로 풀어야 훈련이 돼요. 그래서 주제를 이거를 읽고 직접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우리 수업 들었던 학생들 알죠? 그 다음에 뭐 글의 전개 순서 가나다라 배열해보고 그 이유를 자기가 찾아보고 내용 일치 여부 문제 OX 판단해보고 그 근거에 해당하는 거를 밑줄을 긋습니다. 본문에서 반드시 그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본문에서 근거를 반드시 밑줄을 그으라고 일부러 얘기한 이유는 다른 데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풀면 안 돼요. 무조건 제시문 내에 정답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문학작품은 여러분이 소설책 읽을 시간 없잖아요. 그죠? 언제 읽을 거야?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기출에 출제된 작품 위주로 제가 분석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에 하나만. 하루에 이거 하나, 하루에 이거 하나, 하루에 이거 하나. 그리고 수업은 화요일 오후 끝.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 분석 어떻게 하느냐?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오늘도 홍보해야죠. 이번 주는 홍보해야죠. 밑에 보시면 1층에 이렇게 신문이 있어요. 윌비스 신문이. 그러면 짠! 이렇게 열면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매달 칼럼을 게재를 하는데 요번 달 칼럼 주제가 독해 훈련 방법이에요. 독해 훈련 방법.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랑 똑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1층에 있으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고 화장실에서 쓰고 뭐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또 얘기를 또 해.
뒤로 넘겨도 누가 있다? 아, 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다 장악했어요, 제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럼 보면서 독해 훈련 방법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1, 2주는 문법, 3, 4주는 규범 이렇게 돼 있고 5, 6주는 말과 글이니까 독해고 7, 8주는 문학이다. 어휘하고 한자는 계속 하는데 이번 달은 어휘, 다음 달은 한자 이렇게 테스트는 할 거예요. 왜냐면 교재 페이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한자는 계속 외워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이걸로 하고 일단 교재가 다음 주에 나오니까 인강생들 중에 늦게 듣는 학생들은 교재가 이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재에 보시면 그게 홀수 페이지인지 짝수 페이지인지 아직 몰라요. 이게 제 나와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왼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계속 풀면 돼요. 이번 달 다음 달에는 왼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계속 푼다.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무시한다. 열의에 넘친다. 복습할 때 푼다. 오른쪽 페이지는. 아시겠죠? 우리 수업 중에는 왼쪽 페이지만 풉니다. 그래서 지금 1교시를 일단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교재로는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 이번 주에는 조금 덜 풀어요. 워밍업 하는 단계에서 1교시 때 10페이지에 22페이지 왼쪽에 있는 문제, 왼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 왼쪽에 있는 문제 풉니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제가 다 모아놨으니까 이번 주는. 왼쪽에 있는 문제 푼다. 이번 주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문제를 싹 다 긁어가지고 프린트로 만들어놨으니까 실강생들은 그냥 1교시라고 되어 있는 문제 풀면서 2교시가 오기 전까지 풀면 되겠죠? 2교시 오기 전까지만 풀면 돼요. 2교시 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 교재는 아마 이렇게, 아마도 페이지 수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문제를 풀기로 하고요. 우리 실강생들은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한 15문제 정도 되고요. 제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돌아다녀 봐서 너무 실력들이 출중해서 빨리 끝났다. 그러면 해설 강의도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문제지 이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15문제 되고요. 빠르게 답만 체크합니다. 해설 보고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1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교시고요.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테니까 하드 뿅뿅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네, 문제풀이 시작하세요. 네, 그럼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월하죠. 오늘은 언어와 국어랑 의문론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직은. 들어가요. 1교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어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차이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하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3번이 들리는 것 같은 이런 환청이 들리지 맨날. 네. 음성언어나 문자언어는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죠. 언어는 언어인데 음성으로 표현되는 언어냐 문자로 기록되는 언어냐 이런 얘기라서 창조적 사용 특성 요건 별도로 특성이라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둘 다 창조적이죠. 말소리로도 음악도 창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문자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차이점으로 볼 수 없고요. 1번은 뭐예요? 대면 특성은 뭐의 특성이에요? 음성 언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강 듣거나 뭐 할 때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직접 저를 보면서 육성을 듣고 싶으면 이 자리에 지금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면 특성, 얼굴을 봐야 된다는 특성은 음성 언어의 특성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공간 특성, 말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죠. 문자 언어는 제가 이걸 쓴 거를 몇 달 뒤에 볼 수도 있고 미국에서 미국인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 언어는 직접 와서 지금 이 순간 봐야 되니까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습득의 특성은 뭐의 특성이에요? 문자, 음성.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저희 엄마 얘기를 해가지고 미안한데 저희 엄마가 어머 참 럭셔리하다 얘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넉서리 그래요. 넉서리가 처음에는 뭐야? 그랬더니 요거였어요. 이제 추측을 해보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이거를 영어로 철자로 쓸 줄 몰라요. 그렇지만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즉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시지만 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써먹는단 말이죠.
럭셔리해, 오렌지 맛있겠다, 파인애플 어떠냐, 다 외국어 쓰잔 말이에요. 즉 언어는, 음성 언어는 습득의 특성이 있다. 안 배워도 습득이 되는 거다. 근데 문자 언어는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과 교정의 특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음성은 기억이나 교정되기가 쉽지 않겠죠. 문자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두면은 교정도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의 언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두 번째,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거 뭐예요? 아래아죠, 아래아. 아래아. 점 하나 있는 거 아래아예요, 여러분. 아래아는 현대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약화된 거예요. 여기까지 갑니다. 아래아는 옛날에 양성모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음 좋아할 때 양성모음끼리 어울리는 애가 무려 3마리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아는 언제 사라졌다? 언제 사라졌다? 언제 사라졌다?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왜 우리는 이미 이런 거 아니고 끝났기 때문에. 능, 코, 입점 순으로 소실 문자가 4개가 있는데 얘는 15세기, 얘는 16세기 임진왜란 전후, 얘는 소리는 17세기에 사라지고 표기만 20세기에 사라졌다. 즉 소리는 없어도 문헌에는 20세기까지 나타나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아란 얘기죠. 그래서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원래 양성모음이었는데 사라지면서 현대 들어와서는 모음 조화 자체가 조금 약해졌어요. 양성모음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물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 이거 마시는 거 이거 이런 거 다 물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18세기에 이르러, 근대에 이르러서 물 이렇게 바뀌었어요. 불, 파이어는 불이었어요, 불. 근데 이게 불, 그레스, 잔디밭 할 때 풀. 근데 이게 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18세기 근대국어의 특징이고요. 입술을 보세요. 제 입이 크지는 않지만 하다가 우로 바뀌었어요. 입술이 평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동그래졌어요. 물, 불, 풀.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원순모음화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원순모음화 되었다.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어리다는 원래 어리석다였죠. 우리 훈민정음 배우시면 어린 백성들이 뭐 말하고자 할 바 있어도 능히 실어 펴지 못할 바가 많으니, 이런 거예요. 어린 백성들, 영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맨이 아니에요. 어린 백성들은 뭐예요? 원래는 어리석은 백성들, 글자 한자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었는데 현대 와서는 어리다가 진짜 영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언어가 계속 바뀐다가 포인트죠. 바뀌었다가 포인트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이 공부시키려고 충분히 얘기해드린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바뀌었다. 그럼 바뀌었다는 특성은 뭐예요? 언어의 역사성. 언어도 히스토리, 허스토리가 있더라. 생성하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소멸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사회성은 뭐예요? 포커스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역사성은 변한다가 포인트예요. 사회성은 뭐라고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역사성 학년과 사회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사성은 변한다. 사회성은 우리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잘 안 변한다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꾸 짜장면 하면은 그래, 바꿔줄 수도 있지, 요 정도까지예요, 사회성은. 그 다음에 자의성이 뭐예요? 제일 자주 나오는 거죠. 언어의 형식이랑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이랑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결합이라서 아무 필연적인 인연이 없다. 천생연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우리는 달이라 그러고, 외국에선 문이라고 그러고, 누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건 손이라고 그러고, 어머 큰 집에서 이번에 손을 많이 치렀대, 손님을 많이 치렀대, 이러면서 동음이의어나 다이어가 존재하는 것도 의미랑 실제 소리 나는 거나 글자랑 별 관계가 없구나, 그래서 자의적이구나, 이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분절성은 뭐예요? 제일 쉬워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머리 자르고 여기서부터 턱 자르고 한다는 거죠. 세상은 연속적이에요. 쭉 가요. 시간도 계속 흐르고 무지개 색깔도 뭐가 경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로, 언어로서 다 잘라낸다, 이거죠.
그래서 분절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언어의 특성 차원에서 다음 글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이론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이 다 겹쳐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라는 단어가 원래는 너 너무 나빴어, 너무 짱나 이렇게 나쁘게만 쓰이는 줄 알았더니 야 너무 좋지 않냐? 걔 너무 괜찮아, 한 만나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인 의미까지 하도 사람들이 써대니까 포함시켜줬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정답은 몇 번? 4, 어이구 넘어가 버렸네.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의 사회성 측면에서 원래 역사성은 바뀌어 사회성은 안 바뀌어 쉽게 안 바뀌어 이건데 하도 사람들이 너무를 자유자재로 쓰다 보니까 인정하는 거겠지. 이것도 사회성의 일종이다 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이 선지가요 역사성에 따르면 단어의 의미도 바뀔 수 있는 거겠지 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4번이 틀린 이유는 역사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역사성에 대한 해석이 틀린 거예요. 단어가 너무의 뜻이 확대되고 이런 거는 역사성도 되고 사회성도 돼요. 둘 다 돼요. 무조건 하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됐죠? 언어의 창조성, 너무라는 말은 원래 있었어요. 창조는 여러 가지 말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체계성은 뭐냐면 언어의 규칙성과 체계성도 선지로 등장할 수 있어요. 규칙성과 체계성. 규칙성은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게 우리 언어의 규칙성이에요. 국어의 규칙성이겠죠? 체계성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떤 체계를 갖느냐. 나는 하고 너를 하고 사랑으로 나눴을 때 여기에 과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이라고 했으면 과자가 아니라 뭐 미워해, 좋아해, 보고 싶어 비슷한 애가 어울려야 되고, 여기도 너를이라고 되는데 여기다가 미워해, 나는 미워해, 사랑, 미워함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너를, 그를, 철수를, 영희를 하면서 얘랑 비슷한 애들이 와야 된다. 이게 바로 언어의 체계성입니다. 됐어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분절성은 나눠진다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둘 다 핵심을 찝어야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 두고 여기 없어요 선생님, 이게 답인데 이게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특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거를 찾아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볼게요.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에서 의문으로 쪼개서 나눌 수 있대요. 그죠? 뭘까요? 일단 분절된다는 느낌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땡땡을 봐요.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인 세계를 어떻게?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네, 이거 되게 잘 안 나오는 건데 분절성이 나왔던 특이한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이 분절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지개 색깔은 경계가 딱딱 져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안 돼 있죠. 무지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끊어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어로서 잘라낸다. 세상이 연속된 세상을 잘라낸다. 이래서 분절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해드린 이유는 분절성이 메인이라서 찍어야 되지만 선지에도 없죠? 요거는 뭐예요? 한정된 의문을 결합해서 수많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 뭐예요? 요 부분은 언어의 창조성이 들어가 있답니다. 창조성, 개방성. 언어의 창조성, 개방성은 뭐냐면 한정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 없는 물건이나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랑이란 물건이 없지만 우리는 사랑이란 개념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평화라는 물건은 없지만 평화라는 개념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바타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해리포터 만들어낼 수 있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루트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루트 걔도 있었어요. 전 그루트를 너무 좋아해서 휴대폰에 그루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애기 그루트 말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 다음 다시 1번. 국어의 특징으로 넘어갔어요. 국어의 특징.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죠. 이거 실제 교재에서는 이게 따옴표가 쭉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거 몇 번이었어요, 여러분? 정답? 2번. 발음해보면 돼요, 여러분. 발음해보면. 갑과 같이 음절 끝에서, 음절 말이 음절 끝이에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갑이라는 글자를 값스 이렇게 발음을 하냐 이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발음해요? 값, 물건값, 담배값, 야채값, 갑이라고 그러죠. 갑. 즉 우리는 음절 끝에서 하나의 자음밖에 발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틀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음절 끝에서 하나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 중에 알고 있는 우리의 원칙이 뭐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절 끝에는 뭐로만 발음해요? 그녀, 다리만 보여. 그놈, 다리만 보여. 요 7개의 자음으로만 음절 끝에서는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틀렸다는 건 알 수 있어요.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선지죠. 계속 반복되죠. 우리나라 언어는 문법적인 특징, 즉 문장상에서 이 언어들의 특징을 연결관계, 문법적인 관계를 조사나 어미로 표기시를 하는 교착어고 첨가어예요. 조사나 어미가 착착 달라붙거나 아니면 첨가되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나라는 대명사가 있으면 나의 뭐 이러면 소유가 되고 나를 바라봐 그럼 목적어가 되고 나만 바라봐 나와 함께가 이러면서 조사가 바뀌면서 문장상에서 역할이 바뀌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담화 중심의 언어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데 담화라는 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 중심의 언어가 맞고요.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되죠. 너는 밥을 먹었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뭐라 그래요? 너 밥 먹었어? 야, 너 밥 먹었어?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조사를 생략하는 아주 못된 게 되는 거죠. 근데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략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나타내는 친족어 발달돼 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엉클 안 되고 우리 아버지는 빼고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부, 또 있죠. 당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친족어가 발달돼 있습니다. 넘어가서 2번.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죠.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진짜 엄숙하네 오늘. 네, 정답 4번이죠. 어려운 단어가 경찰이나 어떤 서울시나 이런 어려운 단어가 가끔 등장하는데 전혀 시험 볼 때 문제가 안 돼요. 화형론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 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뒤에 것도 어렵죠 이제. 소유 중심의 언어는 무엇일까? 존재 중심의 언어는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알기 때문에 요거를 풀 수 있었어요. 요거를 알아서 풀었던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화형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장을 문장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사용되는 맥락,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장소와 시간을 감안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때라는 게 화용론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가 맞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아들이 있으면 I have a son 한다 그랬죠. I have, 난 갖고 있어. 아들을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이 있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있다, 없다. 존재 중심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입니다.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1번 장애음이라고 했는데 장애음이 뭐냐면 발음을 할 때 걸리적거리는 장애 정도가 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안울림 소리 그 세 마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요 세 개가 장애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음이 3중 체계, 사망 대립을 이루는 게 맞는데 평음, 경음, 유성음이 아닙니다. 유성음은 성대를 울리는 음이에요. 얘네들은 다 안울림 소리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따 합니다. 우리 자음 체계랑 모음 체계 다시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그런다 쳐요. 파열음, 마찰음 같은 경우는 기역, 디귿, 비읍 아니면 파찰음은 뭐예요? 지읒 이런 거기 때문에 자음이에요. 자음. 안 울려. 성대가 안 울려. 우리는 모음만 울리잖아요. 모음하고 자음 중에 나라 마음, 그렇죠. 우리 마음을 울리는 나라 마음만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이 안울림 소리에 해당하고 얘네들은 유성음이 될 수가 없죠. 유성음은 성대에 울리는 소리다 이런 거예요. 미국
근데 영어 같은 거 P랑 B는 얘는 무성음, 얘는 유성음 이렇게 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비읍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삼중체계는 평음, 경음, 유기음입니다. 유기음. 유기음. 다른 말로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돼요. 유기음 아니면 참 격하다 해서 격음. 거센소리니까 격하겠죠? 격음. 이렇게 돼야 돼요.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조사어미 발달한 건 알겠어요? 아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착착착 교차어 아니면 첨가가가 첨가어예요. 굴절어는 영어다 이런 얘기죠. 영어. 굴절어는 영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교착착착착착 달라붙는 교차어거나 아니면 조사나 어미가 쏭쏭쏭쏭 들어가는 첨가어라는 거예요. 굴절어라는 건 뭐냐면 요 글자 자체가 막 굴러버려서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문장상의 문법적인 소유나 목적격 이런 걸 표시할 때. 그래서 영어에 뭐예요? 우리나라는 나, 나의, 나를 이렇게 해서 붙으면 되잖아, 조사가. 그죠? 영어는 뭐예요? I, my, me, 뭐 myself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모양이 바뀌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굴절된다. 굴절어. 그래서 우리나라 굴절어 아니고 3번 선지가 되게 애매했어요. 음절초. 음절초라는 거는 음절 자체는 글자입니다. 한 글자를 음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 글자가 음절이에요. 음절초라는 거는 요 첫 소리를 얘기해요. 음절 말은 끝에 소리를 얘기합니다. 이 음절초에 쌍기역이나 쌍디귿이나 쌍기읍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깡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유도했던 건 뭐냐면 쌍기역이라는 둘 이상의 자음의 글자가 온다는 게 아니라 좀 이게 해석이 어려웠는데 소리가 둘 이상의 자음의 소리가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소리는 그거나 끄거나 하나예요. 소리가 하나라고. 글자만 두 개 붙어 있을 뿐이지 소리 하나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둘 이상의 자음이란 얘기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어두자음근 있죠. 뿌스드 뭐 이렇게 생긴 뿌스드 이것도 소리가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자음이 두 개 이상 음절 초에 올 수 있다는 건 요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글자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찰 문제나 이제 그런 서울시 조금 7급 이런 문법 문제는 약간 이렇게 약간 깊이 있는 선지들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문법책 어떻게 전공책 봐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기출에 나온 거 위주로 보시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요거는 하나의 자음으로 봐요. 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보기는 한국인 교사가 외국인들에게 설명한 한국어의 특질이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선지를 보면 옳지 않은 게 하나라는 거죠. 기억내는 드글리을 미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옳은 거란 얘기예요. 그죠? 4개는 옳은 거 하나만 틀리다. 볼게요. 기억부터. 요거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 5개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 기억. 한국어의 특질 중에 하나는 교착착착착 첨가가가가 교차가 첨가라고 했죠. 교차어로서 문법적인 관계, 문장 안에서 관계를 문법적인 관계라 그래요. 소유를 나타내냐, 목적어를 나타내냐, 주어를 나타내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음이 발달되어 있다. 계속 나왔던 선지죠, 여러분. 반복이야. 지금 3번째 보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 3번째 보고 있어요. 그 다음 2번째, 상하관계 중시에서 높임법 발달했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온다 그랬죠. 맞아요. 나는 너를 점점점 하면 사랑한다 그러는지 미워한다 그러는지 보기 싫다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끝에 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되고 청자의 관심을 끝까지 붙들어 둘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 4번째, 어두의 특정 자음이 오는 걸 피하는 현상이 있죠. 어두라는 건 뭐예요? 단어의 머리. 그러니까 단어가 있으면 여기 첫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 어두의 특정 자음이 오는 걸 피하는 현상이 있죠. 이거 뭐예요? 무슨 법칙? 두자 들어가는 법칙 하나밖에 없어요. 두음 법칙. 꿀 먹은 벙어리지, 여러분? 여러분 자꾸 이러면 이론 수업 한 번 더 할 거야.
기출 안 하고 이런 수업도 할 거야. 드문 법칙이죠. 그래서 락원이라고 안 하죠. 싸이의 낙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여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니은이나 리을이 어디에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자어에서. 그죠? 한자어에서 고유어나 외래어는 괜찮아요. 레몬, 리본 이런 거 괜찮습니다. 달라요. 한자어에서만 두음 법칙이 적용돼요. 두음 법칙 이름 자체가 한자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 답이 미음이니까 안 읽어도 되죠? 미음이 뭐냐?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은 음절의 첫소리 같이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되어야 한다? 아니죠. 그녀 다리만 보여. 7개로밖에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뭐 넓다 할 때 넙 이렇게 했는데 이 자음이 음절의 첫소리와 같이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되면 뭐 이상하게 되고, 예를 들면 숲 할 때 우리는 숲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음절 초에 올 때 파란처럼 해가지고 피읍 발음이 숲 이렇게 발음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게 틀리다. 아시겠죠? 넘어가요. 그래서 미음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중 혼종어로만 나열된 것은 16년도 서울시 7급 이후로 저 단어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이 교재에 다 들어있죠. 혼종어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게만 느끼지 않으면 조금 생소한 개념이나 규칙 같은 거는 시험지상에 다 제공을 해주십니다.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정답은 4번이었죠?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양, 파, 이 양이 한자어였죠. 얘는 고유어. 고자질, 얘가 한자, 얘가 고유어. 가지각색, 고유어, 각색은 한자어.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혼종어가 되겠죠. 신기한 거, 이거 말고 신기한 거 뭐냐? 여기에 있는 3, 3, 9, 9개가 모두 뭐라고요? 한자어. 이게 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1, 2, 3번에 있는 모든 단어가 한자어라는 사실. 그게 오히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특히 서울시 준비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급기야, 유야무야, 각각 이런 게 다 한자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풀다 보니까 사전 등재 순서 문제가 무려 3개나 되네요. 이거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누가 가장 빨리 풀고 시험 시간은 10초, 20초를 땡기느냐의 핵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풀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자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자음이 똑같다? 그럼 모음을 봅니다. 모음까지 똑같다? 그럼 이제 받침을 보는 거예요. 대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 알고 있고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요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졸려. 네,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소리를 못 지르니까 지금 졸린 꼴을 제가 못 봅니다. 못 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이것도 되고 아야, 어요, 우유 여기까지 순서를 알아요. 이렇게 쉬운 거는 안 나오겠죠. 뭐가 나오냐? 그 쌍기역은 도대체 어디 들어가야 되냐? 뒤로 들어가냐? 앞에 들어가느냐?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놈보다 이놈은 형님이에요. 형님. 앞에 계시는 형님. 자, 여러분 재밌게 공부를 해볼게요. 니은보다 기역은 형님이시에요. 형님이셔서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일단 요거랑 상관없이 여기 같이 애들 친구들 만나거나 그 학교에서 만날 때 형수님 데려오면 형수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형수님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형님이 딸려온 사람은 무조건 자기보다 앞에 세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쌍기역은 내 형님이 딸려 있으니까 무조건 내보다 앞에 있는 거죠. 쌍디귿은 리을보다 무조건 앞인 거예요. 자음은 쉽다. 그럼 모음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죠. 아야, 어요, 오요도 얘는 형님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얘가 형님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보다 형님이 붙어 있는 단어 옆에 뭐가 붙어 있든 이중모음이 됐든 안 됐든 나보다 형님이 있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나보다 앞에 온다. 그래서 아에다가 이 붙인 애는 무조건 야 앞에 오고 야에다가 이를 붙인 얘는 무조건 어보다 앞에 오고 어에다 이 붙인 애는 무조건 여보다 앞에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우우 이런 거 있을 때 만약에 오로 할까요? 오 똑같다. 그러면
아, 에, 이가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앞에 있는 형님이 똑같은데 뒤에 있는 애가 또 형님이 붙은 논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와가 끝나야 우가 들어갑니다. 왜? 우는 하나고 얘는 복잡해 보이지만 우보다 오가 형님이시기 때문에 형님이 포함된 건 무조건 나보다 앞이에요. 됐어요. 길게 설명한 이유는 세 문제를 한꺼번에 와르륵 풀려 그러죠. 자, 9번.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맞게 배열합니다. 이렇게 샥 봐요. 일단 자음 먼저 보라 그랬죠? 뭐가 제일 뒤에 와야 될까요? 그러면 자음이 먼저니까 까다. 그렇죠? 무조건 자음이 먼저 끝나야 그 다음에 모음을 가요. 자음이 다르면 무조건 자음 먼저죠. 그래서 쌍기역은 무조건 맨 뒤가 오겠죠. 그 다음에는 니은기역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디귿 미음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이가 있고 여이가 있는데 어가 포함되어 있죠. 여보다 형님이에요. 그러면 디귿 미음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요. 여기는 앞에 초성이 다 똑같죠? 이응이죠? 그러니까 모음만 보면 되겠죠? 모음이 우, 왜, 위, 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야, 어여, 오 들어간 놈이 무조건 맨 앞인 거예요. 그죠? 요 놈이 맨 앞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 두 개 똑같아. 그럼 뒤에 거 비교하면 아야, 어여, 어가 들었죠? 얘가 앞에 오고 이렇게 오겠죠. 맞나요, 여러분? 정답이 1번 이렇게 돼요.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어차피 다 풀 수 있어요. 누가 빠르게 푸냐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초성이 다 똑같아요. 그럼 모음만 비교를 또 하면 됩니다. 왜, 와, 왜랑 와 이런 거가 어려워하니까 그것만 계속 내요. 그럼 이렇게 봐요. 여기서 보면은 뒤에 있는 붙어있는 형수님은 보지 말자고요. 일단 형님들만 비교를 해보자고. 앞에 있는 형님들. 이중모음 앞에 있는 거. 그러면 우, 오. 이놈이 제일 들어가겠죠? 우 들어간 놈. 이해돼요? 그 다음에 오 들어간 놈이 3마리예요. 그럼 오 무시하고 뒤에 붙어있는 놈들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아야, 어여. 아 들어가셨죠? 얘는 아 플러스 이니까 그 다음에 오겠죠? 그 다음에 얘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해가 되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전 들어가고 왜곡 들어가고 왜가 들어가고 웬일 들어가고 이렇게. 저는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5천에 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푸시길 바랍니다. 형님 동생 이론이 아마 심지어는 해설을 넣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선배 중에 용산구청에서 일하는 서울시 합격생이 제 이론을 듣더니 선생님 제가 이거 정리해서 해설지에 넣으면 안 돼요? 하면서 옛날에 넣어줬어요. 있나요? 여기에 있나? 형님 동생 이론이? 교재에 있나? 이 문제가 아니고 교재에 있나 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옳지 않은 거. 요거는 정답이 1번이에요. 1번. 이건 서울시 대비용이고 국가직 지방직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흐릿해 보이지만 보시면 고유어다라고 했는데 고유어는 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는 다 한자어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나머지 선지들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는 다 한자어다. 다른 말로 고유어로 적을 수 없다. 아, 고유어로 적을 수 없다. 이상하네. 한자어로 적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는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버린 귀화어다. 구별하셔야겠죠. 외래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귀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용어가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요거까지 구별합니다.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은 다 외래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써먹은 예시라서 로버트 할리시를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지 미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호주 사람인가? 외국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에 귀화돼 갖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래어지만 들었을 때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니었나? 외래어였나? 헷갈리는 것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인 것처럼 우리나라 말처럼 생각하는 거는 귀화어. 아직도 넘나 외래어 티가 팍팍 나는 거는 차용어. 그래서 귀화어에는 뭐가 있어요? 가방. 가방 우리말 같잖아요. 구두. 우리말 같잖아. 그죠? 근데 구두는 쿠츠라는 일본어에서 왔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차용어는 뭐냐면 다다미, 콩트 이런 거. 딱 봐도 이거 외래어다. 우리가 쓰긴 쓰지만 외래어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차용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화났을 때 쓰고 싶은 말들. 비속어다. 이런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이런 문제는 이제 군무원에서 나온 문제인데 고유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정답이 4번 하소연이었어요. 하소연이란 글자 자체는 되게 한자어스러워요. 한자어스러워. 그런데 고유어였다.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고유어였다. 이런 얘기예요. 빈티지는 뭐냐면 저는 빈티지가 옷 같은 데 쓰는 되게 좋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도가 풍작인 때 정평난 양조원에서 양질의 포도로 만든 고급 포도주래요. 원래 빈티지는 고급 포도주를 얘기해요. 술이야, 술. 빈티지가. 우리 막 빈티지 몇 년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빈티지는 고급 포도주를 얘기한다. 이간질은요. 이간이 한자, 질은 고유어예요. 그래서 한자랑 고유어가 섞인 혼정어에 해당하겠죠. 군체적으로 혼정어라고 분리할 때도 있고요. 그냥 한자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아셔야 돼. 그래서 한자랑 고유어. 파렴치는 딱 봐도 뭐예요? 고유어 안스럽게 생겼죠? 한자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음에서 한자어만 제시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본문 내용은 1도 관심 없고 밑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독해 문제처럼 내용을 읽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한자어만 제시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A는 날개고요. B 어디 있어요? B는 술떡이고요. C가 결국이고 D는 간직이고 E가 대하였는데 한자어는 결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고유어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 C였습니다. 한자는 결국만 한자어다. 나머지는 다 고유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1교시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 마지막 문제. 기역, 리을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한자 단어예요. 내포되다, 수록되다, 추출하다, 연결하다. 그래서 이게 바꿔진 단어들은 다 고유어이기 때문에 이 파트에 집어넣어 드렸고요. 정답이 3번인데 이게 표시가 잘못됐네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PPT가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억부터 보면 복잡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뜻은 뭐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가 속에 품어지다 그랬지만 어쨌든 들어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담다의 피동형인 담기다가 맞아요. 담겨있다, 내포되어 있다, 담겨있다 맞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항목들의 연결고리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요. 뭐가 별책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록되다는 어떤 자료가 찾아져 모아져가지고 기록되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들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잘 알죠?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뽑아 쓰는 거죠. 섞는다는 거는 뭘 믹스한다는 거니까 추출은 전체 속에서 뽑아내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뽑아낼로 바꿔 써야 돼요. 추출할 때는 아니면 뽑아낼 때는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거는 뭐랑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있다라는 걸 쓸 수 있죠. 데이터들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데이터들을 이어서 사용한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됐죠, 여러분?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